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한 미혼이에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참 착하고 다정다감해서 이 남자랑 일하면 결혼해서 평생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성격이 좀 세요. 부모님 두 분 다 공부를 오래 하느라 결혼을 늦게 하셔서 저를 40이 넘어서 낳았거든요. 더군다나 외동딸이다 보니 어릴 때부터 공주처럼 자랐습니다. 태어나 지금까지 살면서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고집이 센 편이에요. 항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제가 하고 싶은 걸 누가 못하게 하면 그렇게 오기가 생깁니다. 그런 성격이다 보니 지금까지 순탄하게만 살지 않았어요. 부모님이야 자식이니 평생 저를 받아주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제 성격이 남들보다 고집이 세고 배려심이 부족하다는 걸 저는 중고등학교에 가서야 알았어요. 학기 초에 친하게 지내던 애들이 2학기만 되면 꼭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고 해도 저만 빼고 자기들끼리 갔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는 제가 먼저 나한테 왜 그러냐고, 왜 자꾸 거리를 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친구마다 하는 말이 비슷하더라고요. 유정이 너는 항상 네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잖아. 네 뜻대로 안 해주면 무조건 안 하겠다고 그러고. 맞아. 더군다나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네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 다 무시하고 고집 피우잖아. 그거 진짜 힘들어. 그때까지 저는 제가 그런 애인 줄도 몰랐어요.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내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야, 너네 웃긴다. 그렇게 기분 나빴으면 그때그때 이야기하면 되지. 유치하게 왜 사람을 따돌리고 연락까지 씹어? 너희가 하는 짓은 뭐 착한 짓이냐? 저는 친구들이 좋았어요. 부모님이야 항상 제 편이었지만 형제가 없다 보니 항상 심심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있으면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순순히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니 어느새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제 성격이 별로라는 걸요. 점점 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저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제가 하기 싫은 건 죽어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성격 때문에 태어나 처음으로 부모님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수능을 치르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에요. 부모님은 당연히 제가 법대를 갈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뜬금없이 간호대에 가겠다고 우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검사하겠다고 노래를 부르길래 당연히 법대 가겠다고 할 줄 알았더니만 네 성적에 굳이 간호대를 왜 가? 그래, 병원에서 일하고 싶은 거면 차라리 재수해서 내년에 의대 가는 거 어때? 제가 어릴 때 무슨 드라마를 보고는 드라마 속에 나오는 검사가 멋있다고 나중에 커서 검사가 되겠다고 하기는 했어요. 성적도 항상 나쁘지 않은 편이었기에 부모님은 당연히 법대에 가서 로스쿨에 진학할 줄 아셨죠. 그런데 최근에 생각이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간호대에 가서 훌륭한 수간호사가 되고 말 거라고요. 나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든 간호대 갈 거야. 그러니까 재순이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딸이지만 너처럼 너밖에 모르는 애가 간호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 그래. 간호사는 누구보다 배려심 넘치고 희생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어야 해. 너 정말 자신 있어? 당연히 자신 있지. 나처럼 머리 좋은 애는 뭘 해도 잘하는 거 몰라? 나 무조건 수간호사까지 해내고 말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이렇게 고집불통으로 만든 건 오냐오냐 귀하게만 키워주신 부모님 탓인데도 이런 순간에는 또 제 편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두 분 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저에게 간호사는 안 어울려도 너무 안 어울린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제 미래는 간호사로 제가 결정했으니까요. 제가 몇 년 전 급성 맹장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반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져서 학교에 거의 혼자 다닐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아랫배가 슬슬 아프기 시작하더니 점심 먹으러 학교 식당으로 가는 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당시에 저는 항상 혼자 다닐 때라 바로 도와주는 친구가 없어서 한참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던 선생님들이 저를 발견해서 그대로 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때 급하게 맹장 수술을 받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일주일이나 입원했었는데요. 그때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 병원 수간호사 선생님이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워낙 바쁘셔서 병원에 같이 있어 주실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수간호사 선생님이 제 병실에 자주 들러주셨어요. 일이 바쁘실 텐데도 자주 들러서 말도 걸어주고 산책도 같이 도와주고 하셨어요. 제가 병원밥 맛없다고 자꾸 안 먹으니까 밖에서 제가 먹을 만한 간식들을 사다가 몰래 가져다 주기도 하셨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빵집에서 사온 거니까 한 번에 먹지 말고 천천히 여러 번에 나눠서 먹어. 또 먹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와, 대박. 저 이 빵 너무 먹고 싶었는데 감사해요, 선생님. 병원에 있을 때 잠깐 만난 간호사 선생님이었는데도 지금까지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어린 제가 보기에도 그 수간호사 선생님은 환자에게 진심이라는 게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그때 나눈 대화가 너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물론 그 선생님이 저에게만 잘해주신 건 아니었어요. 항상 보면 다른 환자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도 너무나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고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존경심이라는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나의 부족한 성격 탓에 친구들과 멀어지고 힘든 시기를 겪어서 그런지 어린 마음에 더 심하게 감명받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물론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변할 수야 없겠지만 간호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환자들을 친절하게 대하다 보면 저도 그 수간호사 선생님처럼 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100%로는 아니더라도 그 선생님의 반만이라도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제 고집이 워낙 세다는 걸 부모님께서도 알기도 하셨고 제가 또 변덕이 심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또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른다고 부모님은 단순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보다 잘 해냈습니다. 간호대학을 다니는 내내 수석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덕분에 졸업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알아주는 명문 대학병원에 단번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꿈꾸던 진짜 간호사가 됐어요. 본격적으로 간호사로서 일을 시작하고 나니 학창시절 만났던 그 수간호사 선생님이 더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일이 많고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고 다정한 성품으로 환자들을 대할 수 있는지 신기하기만 했어요. 저는 일은 참 잘하는 간호사가 되었지만 친절한 간호사는 되지 못했어요. 항상 제 가슴속에 품어둔 수간호사 선생님 같은 훌륭한 간호사가 되고 싶었지만 세상이 저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병원엔 참 별의별 일이 많아요. 간호사에게 욕을 하는 환자도 있고 간호사를 본인 시녀로 아는 환자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는 더 독해지고 말이 없어졌어요. 간호사 생활 5년차가 넘었을 때 일이에요. 대학병원은 워낙 환자도 많고 긴급한 상황이 많다 보니 일의 규칙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내일, 니일 가리지 않고 급하면 누구라도 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 연차가 쌓일수록 전공의들이 해야 하는 일까지 해야 할 때가 많아요. 의사나 전공의들은 본인들이 시간이 나야 병실에 올 수 있지만 간호사들은 항상 병실 앞에 있으니 환자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어깨에 달린 주사 하나만 빼면 되는데 아무나 와서 해주면 되지. 언제까지 기다리래? 나 바빠. 빨리 빼. 환자분, 안에 피가 고이거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라 전공의 선생님이 와서 해주셔야 돼요. 금방 오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리라고 한 지가 언제야? 일주일 입원하느라 좀이 쑤셔 죽겠어. 빨리 오라고 해. 그날도 환자분이 빨리 퇴원해야 한다고 바닥에 물건까지 던지며 하도 화를 내셔서 전공의가 와서 해야 하는 일을 제가 대신했어요. 간단한 일이지만 제 업무도 바쁜 와중에 왔다 갔다 신경을 써야 하니 슬슬 화가 올라와 있었어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니 저는 애써 참고 환자분의 요구대로 해드렸습니다. 제 경험상 전공의가 또 까먹고 안 오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잠시 뒤 처음 보는 전공의가 간호사실로 급하게 달려오더니 자기 일인데 제가 대신하게 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환자분이 물건까지 던지고 화내셨다면서요. 제가 빨리 오려고 했는데 교수님 호출이 와서 너무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선생님도 바쁘셔서 그런 건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하면 되는 거죠 뭐.
전공의 선생님이 고개까지 연신 숙이면서 주머니에 있던 따뜻한 커피를 건네는데 그 모습이 제 눈에는 귀엽게 보였습니다. 이런 기분은 오랜만이었어요. 사실 병원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싫어지거든요. 의사든 간호사든 환자든 전부 다 싫어요. 아무래도 다들 아파서 온 사람들이고 조금만 실수를 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장소다 보니 다들 예민하고 까칠해요. 하루 종일 같이 일을 해도 웃으면서 인사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아주 오랜만에 해맑고 다정한 사람을 보니 저도 모르게 힐링이 되더군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보는 눈은 있어요. 그 전공의를 제가 그 이후 1년 넘게 지켜봤는데 사람이 참 선하고 친절하더라고요. 그때 보았던 수간호사 선생님처럼 말이죠. 한번 관심을 주고 나니 그때부터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어느새 제가 그 전공의 선생님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음을 숨기지를 못합니다. 성격이 급해서 바로 다가가서 고백을 해야 직성이 풀려요. 물론 그것도 어릴 때 이야기고 저도 더는 어린 아이가 아니니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병원 직원이니까요. 그런데 이 남자가 눈치가 참 없더라고요. 착하고 사람은 좋은데 제가 몇 번이나 같이 밥을 먹으며 추파를 던졌는데도 걸려들지를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워낙 다정다감한 성격이다 보니 잘해주기는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사람이 포기 못하게 말이죠. 그러던 중 제가 병원에서 같이 일하던 간호사랑 문제가 좀 있었어요. 저보다 1년 선배 간호사였는데 일을 너무 못해요. 중요한 일을 까먹는 건 기본이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간호사들한테 미루는 게 습관인 사람이었죠. 저야 워낙 일을 잘하다 보니 그 선배한테 꼬투리를 잡힐 일이 없었는데 자꾸 본인이 실수할 때마다 다른 간호사들 핑계를 대며 팀 분위기를 망쳤어요. 안 그래도 일이 힘든데 같이 일하는 간호사끼리 사이가 불편하면 더 힘들어요. 위에서 힘들게 하니 어린 간호사들은 자꾸 그만두기도 했고요. 저희 팀에 자꾸 어린 간호사들이 그만두니 수간호사님께서 간호사들이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 여러 번 물어보셨어요. 한두 번은 모르겠다고 둘러댔는데 같은 일이 반복되니 저도 짜증이 나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결국은 수간호사님한테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1년 선배인 간호사가 힘들게 하는 게 있다고요. 그 이후 선배 간호사가 갑자기 다른 팀으로 가게 됐어요. 저는 잘 됐다 싶었는데 제가 수간호사님께 이야기하는 걸 선배가 알게 돼서 저에게 다짜고짜 따지더라고요. 너 평소에도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해서 짜증나게 하더니만 네가 결국은 사고를 치는구나. 애들 그만두는 게 왜 나 때문이야. 네가 매일 애들한테 까다롭고 예민하게 구니까 애들이 힘들어서 나간 거 아니야. 선배 간호사는 또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 제 편을 들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안 끼어들려고 했는데요. 박 선생님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유정 선생님이야 다른 간호사분들 가르치느라 까다롭고 예민하게 군 거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요. 근데 박 선생님은 가르쳐주는 것도 없으면서 매일 본인 할 일 다른 간호사한테 넘겨서 부려먹고 본인 잘못한 것까지 다 덤탱이 씌우셨잖아요. 저도 옆에서 보면서 다른 간호사분들이 안쓰럽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간호사실에는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소 다정하고 친절하기로 유명한 남자 전공의가 저를 위해서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니 다들 놀랄만 했죠. 심지어 제 이름까지 붙여서 유정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저도 많이 놀랐어요. 평소 제가 그렇게 관심 있다는 티를 내도 영 반응이 없더니만 중요한 순간에 왕자님처럼 나타나 도와주니 저는 그 전공의 선생님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저는 얼마 뒤 전공의 선생님에게 고백하고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고백할 때까지만 해도 분명 차일 거라고 판단하고 한 고백이었는데 이 남자가 덥석 받아주더라고요. 심지어 본인도 오랫동안 저를 좋아했답니다. 제가 워낙 숫기가 없어서 표현을 못하는데 유정 선생님이 먼저 고백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이 선생님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살다 남자한테 멋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나온 남자들은 다들 저에게 성격이 까칠하네, 자기밖에 모르네 이러면서 이기적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연애를 시작해도 반년 이상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 남자친구와는 뭔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제가 뭘 해도 좋아해주고 응원해줬어요.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에 남자친구는 전공의이다 보니 사실 둘 다 연애하기에는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둘 다 바빠서 만날 시간도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둘 다 병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뻔히 다 알아서 그런지 자연스레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줬습니다. 이런 연애는 처음이었어요. 전 남자친구들은 제가 3교대라 너무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하면 딱딱 근무 시간 지켜가며 일하는데 뭐가 힘드냐고 했어요. 일반 직장인들은 야근에 출장에 출퇴근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지키지 못한다고 더 힘들다고 투덜거렸어요. 그런데 지금의 남자친구는 본인도 거의 못 자고 일해서 힘들 텐데도 항상 저를 먼저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자는 시간 미리 확인해서 바쁜 시간은 피해서 연락하고 최대한 쉬는 날에 미리 맞춰서 데이트할 수 있게 시간을 맞췄죠. 남자친구가 먼저 저를 생각해주고 항상 배려해주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성격이 유순해졌어요. 남자친구를 만나는 동안은 화를 낼 일도 없고 고집을 피울 일도 전혀 없었죠. 남자친구는 저를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줬어요. 사실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 간호사가 됐는데도 어느새 더 까칠하고 예민해진 저를 보다 보면 마음이 안 좋을 때가 많았습니다. 환자들에게 치여서 힘들 때는 내가 왜 굳이 간호사가 돼서 이런 대접을 받고 고생을 하나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려치우고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예전에 저라면 당연히 박차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응원과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도 의사만 되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그래서 매일 울면서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그때 자기를 만나게 된 거야. 또 할 일 까먹어서 교수님께 욕먹겠다 했던 순간 자기가 영웅처럼 나타나서 도와줬잖아. 거기다가 나한테 짜증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자기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싫은 내색도 안 하고. 그때 내가 자기 보면서 저렇게 힘든데도 멋있게 일하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많이 배웠다니까. 남자친구의 말을 듣는데 저는 하마터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모습이 멋있고 좋게 보였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지난 시간 동안 고생한 세월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병원에서 만났던 수간호사님께 느꼈던 기분을 다른 사람이 저에게 느꼈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남자친구 덕분에 저는 기운을 차렸어요. 그리고 어느새 제가 누구보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친절하고 다정한 간호사는 아니었지만 정확하고 꼼꼼한 간호사라는 건 장담해요. 그리고 간호사를 힘들게 하는 환자도 많지만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기도 하고요. 간호사복을 입고 하루 종일 온몸의 긴장감을 꽉 조이고 일하는 것도 좋고 환자들이 많이 좋아져서 퇴원할 때마다 저에게 고맙다고 하는 말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희열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는 동안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격도 전보다 많이 온순해지는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는 참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경이 때야 사람이 착하고 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전문의가 되면 다들 달라졌어요. 그전까지는 모르는 게 많아서 어리바리했던 의사들도 전문의가 되고 나면 간호사들은 은근 무시하고 아는 척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친절하고 좋은 의사로 유명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 매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레 결혼 생각이 들었어요. 비혼이나 다름없었던 저였는데 이런 남자친구와의 결혼이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세상에 쉬운 일이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걸리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연애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남자친구처럼 다정한 사람이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처음엔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남자친구와 어머니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남자친구와 제가 오랜만에 쉬는 날이 겹쳐서 여행을 갔어요. 1박 2일로 간 건 처음이라 둘 다 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소에 도착할 때쯤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저는 신경이 쓰여서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놀라웠어요. 어머니는 나 여행 온 거 모르시거든.
그냥 일하는 줄 알아. 우리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신기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친구랑 밥만 먹고 들어와도 누구랑 먹었냐, 뭘 먹었냐 꼬치꼬치 물으시는데 남자친구 어머님은 같이 사는 아들이 여행 간 것도 모른다는 게 신기했죠. 이런 이야기하기 창피한데 내가 여자친구랑 여행 온 거 알면 우리 어머니 난리치실 거야. 의사대래가 연애는 무슨 연애냐고. 아무리 그래도 1박 2일 여행인데 미리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말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텐데 뭐하러 이야기하겠어. 우리 어머니는 내가 병원 쉬고 여행 갔다는 것보다 차라리 못 쉬고 밤새도록 일했다는 이야기를 더 좋아하실 거야.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공감이 안 돼서 혼났어요. 30이 넘은 아들이 연애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싶기도 했고 매일 병원에서 일하느라 힘든 아들이 여행 좀 가는 게 어떤가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남자친구에게 의사는 연애도 하면 안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우물쭈물 하더니만 자신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남자친구 말이 어머니께서 굉장히 무섭고 엄하시대요. 나 학교 다니는 내내 새벽 2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서 공부했어. 안 그러면 어머니가 밥도 안 주고 주말에 몰래 친구들이랑 영화라도 보고 들어오면 핸드폰이 부서지기도 했었거든. 남자친구는 너무 담담하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는 놀랐습니다.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남자친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의대에 가기 위해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하루에 3시간밖에 자지 못했대요. 중고등학교 6년 내내 말이죠. 거기다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친구도 만날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 답답해서 잠깐이라도 친구들이랑 놀고 오려고 하면 어머니께서 절대 안 된다고 하셨대요. 네가 다른 애들이랑 같아? 너는 특별해. 잘난 부모 덕에 좋은 머리 타고났으면 더 악착같이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다른 평범한 애들처럼 놀 생각만 하면 되겠어? 평범하든 특별하든 사람이 좀 쉬어가면서 해야 공부도 잘 되죠. 매일 쳇바퀴처럼 똑같이 사는 거 이제 좀 지겨워요. 어머니 말이라면 1년 365일 매일 잘 됐다가 너무 힘들어서 한번 쉬고 싶다고 말을 해도 어머니는 들어주지 않으셨답니다.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될 건데 그 정도도 못 참으면 안 된다고요. 당시에 남자친구가 귀에 딱지가 생기게 들은 말이 특별하다는 말이랍니다. 남자친구 부모님 2분 다 학벌이 좋으세요. 아버님은 명문대를 나와 여대에서 교수로 계시고 어머니는 약대를 나와 약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어머니는 약대가 아니라 의대를 가고 싶어 했는데 성적이 조금 부족해서 약대를 가셨거든. 그래서 그런지 내가 혹여나 의대에 떨어질까봐 나보다 더 전전긍긍하셨어. 어머니는 당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에게 이루게 하려고 학창시절 내내 지독하게 공부를 시키셨나 보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남자친구가 더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에서 이렇게 바르고 훌륭하게 자랐다는 게 진심으로 대단했어요. 아마 저라면 진작에 버티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왔을 거예요. 반면에 남자친구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의대에 가고 지금까지 훌륭하게 전문의가 됐으니 여러모로 참 멋진 사람이었죠. 남자친구의 많은 면을 알게 될수록 저는 점점 더 남자친구가 좋아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직접 상대해 본 건 아니다 보니 막연하게나마 엄하고 보수적인 분이시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거더군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분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남자친구가 늦은 저녁에 갑자기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주차장으로 내려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한다는 말이 결혼하자고 했어요. 이런 말 갑작스럽겠지만 나랑 결혼해 줄래? 제가 좋아하는 후리지아 한 다발을 품에 가득 안고 온 남자친구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 꽃을 건넸습니다. 저는 당연히 좋다고 대답했어요. 남자친구를 만나는 동안 내내 기다리던 순간이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프로포즈를 받은 것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더군요. 프로포즈를 받은 날 밤 차 안에서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자친구가 저에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말이죠. 이런 말하면 자기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부끄러워도 사실이니까 그냥 이야기할게.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당장 선 봐서 결혼하라고 손자리를 구해오신 거야. 남자친구는 혹여나 제 기분이 상할까 눈치를 보며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너무 좋은 신부감이 있다며 당장 선을 보고 결혼하라고 하신대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당사자들이 좋아야 만나서 결혼도 하는 거지. 자기 여자친구 있다고 아직도 말 안 했어?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아직 제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건 진작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싶다고도 말씀드렸어. 남자친구는 그래서 급하게 제게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급한 마음에 이미 벌써 부모님께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한 상태라 저를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다네요. 저는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저야 남자친구를 만나는 내내 결혼 생각을 했었지만 남자친구는 그동안 한 번도 먼저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아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건가 걱정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뒤로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한번 이야기가 나왔으니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언제 갈까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도 남자친구가 우물쭈물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부모님께 제대로 말씀을 안 드렸나 싶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결혼에 목매는 것처럼 보이는 건 저도 싫어서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에게 실망스러운 사건이 생기고 말았어요. 2년 가까이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남자친구에게 사소하게라도 서운하거나 화가 난 적이 없었는데 그날 2년치를 한 번에 몰아서 화가 나게 했더라고요. 글쎄 남자친구가 저 몰래 어머니께서 소개했다던 그 여자를 만났더군요. 그것도 다른 사람 입을 통해 듣고야 말았어요. 제가 주말에 시댁 행사 있어서 신라호텔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오준호 선생님 딱 봤지 뭐예요? 되게 어리고 예쁜 여자랑 선보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아주 딱딱하고 불편해 보이는 게 딱 선이었어요. 오준호 선생님 정도면 뭐 어리고 예쁜 여자 만날 수 있지. 이러다가 오준호쌤 조만간 청첩장 돌리는 거 아니에요? 병원 사람들은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화가 나고 짜증나도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저와 남자친구가 연애한다는 걸 병원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다 보니 제가 여기서 티를 낼 수가 없었죠. 물론 사내 비밀 연애다 보니 평소에도 일하다 보면 종종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는 해요. 오 선생이 또 뭐를 실수했다더라. 오 선생이 교수님께 혼나고 있다더라 등등 평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황이 전혀 달랐어요. 일상적인 소리만 듣다가 주말에 다른 여자와 선을 봤다는 소리를 들으니 몸 전체가 뜨거워지며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저는 점심을 먹자마자 비상구에 숨어 남자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속도 모르고 바쁜지 전화를 받자마자 들릴 듯 말 듯 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자기야, 내가 지금 조금 바쁜데 금방 다시 전화할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해맑은 남자친구의 목소리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흥분해버리고 말았어요. 너만 바빠? 나도 바빠. 바쁜 와중에 화가 나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전화한 거야. 너 주말에 선 봤다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남자친구에게만은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습인데 결국은 제 진짜 모습을 남자친구에게 보이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보다 한 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절대 남자친구에게 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건 그냥 좋게 넘어가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한 이후 남자친구는 저를 만나 애써 그날 일에 대해 변명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쩔 수 없었답니다. 선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었대요. 이유? 아무리 대단한 이유가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나를 두고 딴 여자랑 선을 보러 나갈 수가 있어? 저는 태어나서 그런 모욕감을 느껴본 건 처음이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남자친구보다 나이가 많다는 게 신경 쓰이는데 젊은 여자와 선을 봤다고 하니 기분이 더 나쁘더라고요. 나도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선자리 안 나가면 어머니가 절대 자기 안 만나준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거야. 내 입장에서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 나도 그 자리에 나가는 거 진짜 고역이었다니까.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순간 충격을 받아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저를 안 만나겠다고 하셨다네요. 내가 말했었잖아. 우리 어머니 말 통하는 사람 아니라고. 자세하게 이야기해봐야 자기만 너무 실망하고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상황을 미리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 남자친구 어머니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에도 계속해서 선을 보라고 압박을 하셨대요. 남자친구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어머니와 계속 싸우다가 조만간 저를 데리고 인사시키겠다고 했답니다. 그랬는데도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절대 저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답니다. 남자친구가 끝까지 이유를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 거 제가 꼬치꼬치 캐물어서 결국은 듣고야 말았어요. 그런데 그냥 듣지 말 걸 그랬습니다. 막상 듣고 나니 마음이 좋지가 않더군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가 나이가 많은 것도 싫고 직업이 간호사라는 것도 싫다고 절대 이 결혼은 허락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답니다. 남자친구가 너무 아깝다고요. 사람 초라해지는 거 한순간이더군요. 남자친구는 혹시나 제가 상처를 입었을까봐 연신 본인 어머니가 이상한 거라고 속상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어머니의 생각을 제가 들은 이상 그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위축된다는 느낌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이 정도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해지는 기분은 낯설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정면 승부하는 게 낫겠어.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자. 어머니께서 나를 안 만나봐서 그렇지 나 보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다 싶었어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어차피 부딪힐 일 제 발로 가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태어나 그렇게 긴장한 건 처음이었어요. 예전에 대학 면접을 볼 때도 병원 면접을 볼 때도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다는 생각에 손까지 덜덜 떨릴 정도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긴장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사이 어느새 남자친구의 차가 청담동 명품 거리를 지나 한눈에 보이는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더라고요. 남자친구네 집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평생 강북에서만 살아온 저에겐 신세계였어요. 그런데 저를 처음 보신 남자친구 어머니의 반응이 청담동 아파트보다도 더 놀라웠어요. 내가 안목이 좀 까다로운 편이라 사람 딱 보면 아는데 아휴 아무리 뜯어봐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네. 저는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가 자리에 앉자마자 인상을 팍 구기시면서 저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돌직구를 날리시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친구라고요. 그런 친구에게 어떻게 보시자마자 그렇게 무례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저와 이 집에 오기 훨씬 전부터 저에게 당부하긴 했습니다. 처음 남자친구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친구가 있다고 어머니께 이야기했을 때부터 어머니는 이미 저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남자친구도 어머니께서 저를 만나게 되면 무례하게 구실 수 있다고 미리 말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환자들에게 별의별 말을 다 들어서 이 정도쯤이야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좋아하는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이런 소리를 들으니 저도 귀가 빨개질 정도로 화가 나더군요. 하지만 저에 대해 모르면서 하시는 이야기이니 애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의 어머니니까요. 어머니께서 저에 대해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요. 저랑 준우씨 서로 많이 좋아해요. 결혼해서 살면 예쁜 아이들 낳고 잘 살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달라. 예쁘게 연애하는 모습 어머님도 보시다 보면 자연스레 저를 좋아하게 되실 거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그새를 참지 못하고 제 말을 자르시더군요. 그러더니 한층 격앙된 목소리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행동이 기가 막혔습니다. 생긴 건 안 그렇게 생겨서는 네가 아주 여우가 따로 없구나. 아주 오늘 우리 집에 작정하고 왔네 아써. 어디 간호사 주제 감히 우리 의사 아들을 넘봐? 너 넘치도 없니? 순식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어머님께서 갑자기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마구 흔들었어요. 저는 태어나 난생 처음 겪는 상황에 너무 당황해서 어머니의 손에 끌려다녔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전작해 이야기하고 보내주려고 했는데 이게 아주 보통이 아니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너 같은 며느리 볼 생각 없으니까 이 딱지고 저리 꺼져. 내 아들 옆에서 떨어지라고! 너무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너무 당황했어요. 역시나 놀란 남자친구가 어머니의 허리를 잡아 밀어내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대로 머리털이 다 뽑히고 말았을 거예요. 그 순간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저도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저는 순간 날카로워진 눈매로 어머니를 쏘아봤어요. 이런 아줌마가 어떻게 남자친구처럼 좋은 사람의 어머니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저는 화가 나도 너무 나서 숨까지 벅차올라 씩씩거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결혼이고 뭐고 이 아줌마의 콧대를 꺾어버리자 싶더군요.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선 넘으시면 앞으로 어쩌시려고 이래요? 제 말에 남자친구 어머님의 얼굴도 뜨겁게 타오르더군요. 뭐야? 이 버리장머리 없는 년이? 어디서 가면 큰 소리야! 내가 너 같은 년 때문에 책임을 지긴 뭘 져! 이때다 싶어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남자친구 어머님을 똑바로 마주하고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꾹 참고 있었던 말을 뱉어버렸어요. 제가 어머님 부담스러우실까봐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려야겠네요. 제가 간호사이긴 한데 우리 병원 병원장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남자친구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끝내 제가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의사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 병원 병원장이세요. 병원장 딸이 같은 병원 간호사라고 하면 병원 직원들이 다들 불편해할 게 뻔하니 저와 아버지는 둘 다 비밀로 하고 병원에 다녔어요. 더군다나 남자친구도 같은 병원의 의사이다 보니 혹시나 불편해할까 싶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 다니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병원장 딸이라는 사실만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혼자 힘으로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아버지 백으로 편하게 일한다는 이야기만은 절대 듣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데 저도 엄한 사람한테 머리끄댕이를 한번 잡히고 보니 눈에 뵈는 게 없더군요. 이런 몰상식한 아줌마에게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병원장님이 자기 아버님이라고? 자기한테까지 이야기 못해서 미안해. 아버지가 은퇴하실 때까지는 비밀로 하자고 하셔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사실이야. 남자친구에게는 아버지께서 내년이면 임기가 끝나실 예정이라 그때가 돼서 이야기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이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화가 났어요. 반면 남자친구는 지금 현 상황이 혼란스러운지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저희 아버지가 병원장이라는 이야기를 한 직후 남자친구 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몇 번이나 저에게 그 말이 사실이냐고 확인하시더니만 순식간에 표정이 달라졌어요. 바로 조금 전 움켜쥐셨던 제 머리를 급하게 쓰다듬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너무 흥분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마, 얘 좀 봐.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안 하고 숨기고 있었어. 너 보기보다 애가 참 겸손하고 괜찮구나. 내가 오해했다. 얘, 우리 별거 아닌 일로 괜히 서로 감정 상하지 말고 앉아서 차근차근 다시 이야기해보자. 제 손까지 지그시 잡으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등을 토닥여주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등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모습에 미간을 찌푸리는 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고는 남자친구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창피하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유정이 간호사라고 무시하고 머리까지 잡으시더니만 아버님이 병원장이라는 소리 듣자마자 태도가 바뀌시는 거예요? 어머 아들, 내가 언제 네 여자친구를 무시했다고 그래? 간호사 너무 좋지. 의사 남편이랑 간호사 아내 나중에 개업하면 같이 일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치 유정아? 아참, 아버님은? 은퇴하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니? 따로 병원 개업하실 생각은 없고? 이런 말 제 입으로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살다 이런 분은 처음 봤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양호한 거였어요. 명색이 명문대 약대를 나와 약국까지 운영하신다는 분이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 저에게 하신 행동은 까마득하게 잊으신 건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희 아버지의 안부까지 물으시고 병원장 자리에서 은퇴하시면 어떻게 하실지까지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너무 당황해서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내가 첫 만남에 왜 이런 질문까지 하냐면 사실 내가 지금 운영하는 약국 건물이 원래는 전체가 다 병원 건물이거든. 근데 이번에 건물주가 병원을 팔아버린다고 해서 나도 나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야. 너희 결혼하면 사돈께서 우리 건물을 좀 사면 어떨까 싶은데
그 건물에 우리 아들 병원도 좀 개업하고. 기가 찬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저는 정말 조금 전 제 머리끄댕이를 잡았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맞나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적대감이란 적대감을 다 표현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돌변해서 우리의 미래까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 이름이 유정이라고 했나? 너 지금 자세히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난다, 얘. 아유, 역시 있는 집 애들은 이것저것 치장 안 해도 기티가 잘잘 흐르는구나? 태어나서 이런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제게 가까이 다가와 제 얼굴까지 어루만지더니 저더러 있는 집 자식에게 티가 난다네요. 그 표정이 얼마나 괴상하고 웃긴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왔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배가 다 아프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저는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혼란스러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저 지금까지 어머니 아들로 살면서 많이 힘들어도 꾹 참으며 버텼어요. 제가 의대에 가고 의사가 되면 어머니도 변하실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그래서 오늘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네요. 얘가 왜 또 이래? 아까 내가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그러는 거야? 진우야, 엄마도 늙었어. 늙으면 그럴 수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젊은 애가 예민하게 굴어.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도무지 부끄러움이라는 걸 모르세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유정이 아버지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뭐 건물을 사내 마내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도저히 어머니 아들로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네요. 저 당분간 나가서 지낼 테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냐고 끝까지 당신의 잘못을 모르셨어요. 오히려 남자친구에게 예민하다고 구박하셨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소리를 지르며 울먹이더니 결국은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우리 어머니지만 정말 말이 안 통해. 자기 다친 데는 없어? 나도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나 같아도 절대 나 같은 남자랑은 결혼하기 싫을 것 같아. 남자친구는 저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길에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시무룩해져서는 저에게 사과부터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남자친구가 걱정돼서 어디서 지내려고 그러냐고 물었어요. 남자친구는 당분간 병원 숙소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집엔 죽어도 들어가기 싫다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한참을 뒤척이다 잠들지 못했어요. 너무 고민이 많아서요. 속이 답답해서 거실에 혼자 앉아 멍하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저를 발견한 아버지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에 갔다 온다고 하더니만 왜 이렇게 시무룩해 있어? 그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버지의 자상한 음성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제가 울어버리니 아버지도 당황하셔서 급하게 제 곁으로 다가와 앉으셨어요. 저는 속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날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모두 다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제 이야기에 아버지는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오준호 선생 어머니가 네 머리끄댕이를 잡았다고? 아휴, 세상에. 어디 그런 몰상식한 옆에 내가 다 있어. 아버지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너무 속상해하셨어요. 제가 남자친구네 집에 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았으니 당연했죠. 뭘 고민해? 당연히 그런 말도 안 되는 집구석에는 시집가면 안 되지. 내가 병원장이라는 소리에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사람이 달라지는 거면 안 봐도 뻔하다.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시어머니 자리가 그 모양이면 안 하는 게 맞아. 나도 이 결혼은 반대니까 많은 시간 내에 정리해. 아버지도 내가 오준호 선생이랑 사귄다고 했을 때 사람 괜찮아 보인다고 잘 만나보라고 했었잖아. 그거야 사람만 봤을 때 이야기지. 아무리 사람이 괜찮으면 뭘 해. 집안이 똥통인데. 괜히 시간 끌지 말고 아버지 말 들어. 제 생각이 짧았어요. 저도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께 말씀드린 건데 아버지마저 저와 남자친구 사이를 반대하셨어요. 나이도 있는데 결혼할 상대가 아니면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요. 저도 아버지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어머니고 남자친구는 남자친구잖아요. 그런 꼴을 당하고도 저는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자주 연락도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되자 더 쓸쓸하고 보고 싶었어요. 확실히 그 일이 있고 난 뒤 남자친구와도 어딘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남자친구도 저에게 전처럼 대하기 어려운지 연락은 하고 있지만 그전처럼 데이트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정말 이대로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다시금 또 지금의 남자친구처럼 좋은 사람은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인생 선배님들께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사랑하더라도 시어머니 자리가 저런 분이면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감수하고서라도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선배님들의 의견과 조언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사연을 제보하려고 해요. 주위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사연은 우리만 알고 있기가 아쉽다고 해서 저도 제보하게 됐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기혼이신 분들은 저를 많이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사연은 바로 고부 갈등, 시집살이에 관한 사연입니다. 대한민국 며느리라면 아주 작게라도 시집살이를 대부분 당하셨을 거예요. 당장 우리 엄마도 친할머니에게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하셨어요. 야, 반찬이 이게 뭐니? 아유,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배웠길래 이래? 저는 친할머니와 태어날 때부터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기억하는 친할머니는 동화 속에 나오는 마녀였어요. 착한 우리 엄마를 마구 괴롭히는 마녀요. 실제로 우리 친정엄마는 제가 태어나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선한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싫은 소리 절대 못하고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하세요. 안타깝게도 엄마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셨어요. 그래서 고아인 상태로 시집을 가게 되셨습니다. 친할머니는 그런 엄마가 만만하고 싫었는지 시집살이를 매우 심하게 하셨어요. 엄마, 그만해요. 숙자한테 도대체 왜 그렇게 대하세요? 지혜가 보고 배우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결혼하더니 여자한테 빠져서 지 엄마한테 저러는 것 좀 봐. 돌아가신 네 아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엄만 아빠한테 안 부끄러우세요? 며느리한테 야라고 부르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다행히 엄마에겐 아빠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빠가 엄마를 감쌀 때마다 친할머니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렸던 제가 볼 때도 심했어요. 더군다나 친할머니는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심한 분이셨어요. 근데 엄마는 자식이 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친할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네가 이러니까 아들을 못 낳지. 마음을 곱게 먹어야 아들이라는 선물을 하늘이 주시는 거야. 이런 시집살이는 제가 중학생 때까지 지속됐어요. 그러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 엄마는 저를 데리고 이혼해서 나왔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친할머니의 병간호 문제였어요. 할머니가 잠깐 마실을 나가셨다가 크게 넘어지셨거든요. 그러면서 허리를 심하게 다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정신은 온전한 상태였어요. 야, 아유 나 죽네 죽어 죽겠다. 아주 시어머니 죽으라고 고사 지내냐? 할머니는 처음엔 방 안에 누워 계셨는데 나중엔 거실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엄마가 바닥을 닦거나 집안일을 하면 사사건건 시비를 거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저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죠. 먼지가 너무 많잖아. 더 빡빡 닦아야 사라지지. 아이 김치찌개 냄새가 왜 이러냐? 더 푹 끓여봐. 우리 아들 나가서 고생하는데 맛있는 거 먹여야지. 아이 청소기 소리 너무 커서 텔레비전 소리가 안 들리잖아. 일부러 이래? 저도 할머니 눈치가 보여 거실은커녕 집에 들어가기도 싫었죠. 엄마는 그래도 웃으면서 할머니의 시집살이를 견디셨어요. 그런데 그러다 아빠와 이혼까지 하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고모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됐어요. 고모는 이혼하고 갈 곳이 없다고 우리 집으로 무작정 들어왔습니다. 와서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엄마를 아주 개인 비서로 알더라고요. 나 이거 빨래 좀 해줘. 내일 아침에 입어야 되니까 오늘 저녁엔 해줘. 알겠지? 부탁해.
엄마는 급기야 친할머니와 고모까지 둘 다 시중을 들게 된 거죠. 고모와 할머니는 둘이 같이 엄마를 얼마나 괴롭혔나 몰라요. 엄마가 요리하면 그 요리가 짜다, 맛이 없다 혹평하고 청소하면 더 닦으라고 하고 이런 일이 매일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 과정에 더 참다간 본인이 병이 나게 생겼다고 아빠에게 이혼을 요구했죠. 사실 아빠와 엄마는 사이가 좋으셨어요. 두 분의 관계는 문제가 없었는데 고부 갈등이 유독 심했죠. 고모가 들어와서 엄마와 마찰이 있을 때도 아빠는 나서서 도와주셨거든요. 물론 악효과가 나긴 했지만요. 숙자야, 이혼해도 우리 연락은 계속하고 살면 안 될까? 지혜도 아빠가 필요한 상황이 분명 있을 거야. 제발, 우리 엄마랑 누나가 너한테 시집살이 시킨 건 나도 너무 미안해. 나도 당신 아직 사랑하는데 더는 안 되겠어. 지혜 데리고 당신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살래. 내 새 인생 존중해줘. 그렇게 저는 엄마를 따라 낯선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엄마는 친정이 없어서 아무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는 바다가 보이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처음 엄마 손을 잡고 도착했을 땐 굉장히 기뻤어요. 친할머니와 고모를 더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외지인에 대한 텃세도 심한 편이었어요. 새로운 얼굴인데? 남편은 어디 가고 애랑 둘이 왔어? 무슨 사연이 있나? 엄마랑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려고 해도 저런 말을 들었어요. 하필이면 친정엄마가 좀 어린 나이에 저를 낳으셨거든요. 외모도 상당한 편이라 누가 보면 언니인 줄 알았을 정도였죠. 원래 바닷가가 텃세가 심하다고 하잖아요. 엄마는 거기서 정착하느라 고생을 꽤 하셨어요. 처음 도착했을 땐 형편이 좋지 않아 여관에서 지냈거든요. 그러다 엄마가 생선 다듬는 일을 하고 몇 달 후엔 어느 집에 반지하 셋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넌 뒷문으로 다니라고 했잖아. 여기 우리 주인 가족이 다니는 길이야. 아, 네, 죄송합니다. 형석이가 저한테 놀러 오라고 해서. 뭐? 너 내 아들하고 다니지 마. 어린애가 벌써부터 반란 까져서 남의 집 3대 독자를 꼬셔? 집주인 아주머니는 굉장히 깐깐하신 분이셨어요. 집주인 집에 저랑 동갑인 형석이라는 남자아이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사와서 학교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면을 튼 형석이와 가깝게 지냈어요. 제가 엄마 말고 유일하게 의지한 사람도 형석입니다. 근데 집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형석이와 같이 다니는 걸 너무나 싫어하셨죠. 급기야 나중엔 우리 엄마한테도 말을 꺼내셨어요. 내가 사정이 딱해서 받아줬는데 그렇다고 딸이 우리 집 아들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네? 알아들었죠? 아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혜한테 말할게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상황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형석이가 말을 걸어도 모른 척했죠. 지혜야, 왜 자꾸 나 무시해? 우리 엄마 때문에 그런 거야? 형석아, 네가 그러면 나 불편해. 우리 엄마 몰래 놀면 되잖아. 나 피하지 마. 형석이는 제가 피할수록 제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형석이와 가깝게 지내면 우리 엄마가 불편한 상황이 오니까 같이 얘기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학창시절 내내 형석이를 피했어요. 말을 걸려고 하면 아예 등을 돌리고 도망가곤 했죠. 아예 고등학교는 집하고 멀리 떨어진 여고로 진학하기까지 했어요. 다른 집으로 이사가고 싶어도 형석이네 집이 제일 월세가 저렴했어요. 돈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었죠.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됐는데 대학에 가진 않았습니다. 당장 돈이 없어서 공부는 꿈도 꾸지 못했고 공부도 못했어요. 가정 형편이 안 좋으니 사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고 냉정하게 제가 공부에 재능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형석이는 국립대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됐어요. 우리 아들이 똑똑해서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잖아. 얜 어렸을 때부터 말썽도 안 피우고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내가 만약 우리 아들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 집주인 아주머니는 틈만 나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아들 자랑에 빠졌어요. 그렇게 형석이는 대학에 갔고 저는 동네 미용실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용 기술을 배워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시장에서 생선 다듬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엄마도 저도 돈을 버니까 이제는 남의 집 새빵살이가 아니고 우리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엄마, 드디어 우리도 우리 집이 생긴 거야? 나 너무 기뻐. 우리 지혜가 성인 되자마자 취직해서 그렇지. 이제 결혼만 하면 딱이다.
무슨 결혼이야. 나 엄마랑 평생 살 거야. 내가 엄마 끝까지 책임질 거야. 실제로 저는 결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엄마가 중학생이었던 저를 책임졌던 것처럼 저도 엄마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죠. 성인이 되고 제 인생엔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일부터 말씀드리면 아빠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아빠. 지혜야, 우리 지혜 맞구나.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아빠는 제가 일하는 미용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빠 얘기를 들어보니 엄마를 괴롭혔던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아빠는 저와 엄마가 떠난 후 많이 힘들어 하셨대요. 아빠,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럼 이제 엄마랑 다시 같이 살 거야? 몇 년을 찾았는지 몰라. 예전에 엄마가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시간이 나면 이 지역을 계속 왔어. 그러다 묻꿈으로 여기까지 왔지. 그런데 지혜야, 아빠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엄마 앞에 나타나고 싶어. 그러니까 아빠 왔다는 사실 비밀로 해줘. 아빠는 엄마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걸 꺼리셨어요. 엄마가 당신과 살 때 고생만 한 것 같다고 나중에 손에 많은 것을 들고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셨죠. 저는 할머니와 고모한테는 나쁜 기억만 있었는데 아빠는 좋은 기억만 있었거든요. 아빠는 우리 엄마와 저한테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였어요. 그래서 아빠의 의견을 존중해줬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제 얼굴만 보고 바로 다시 가셨고 종종 저를 보러 오셨습니다. 저도 끝까지 엄마한테 모른 척했죠. 그리고 저는 형석이와의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형석이를 피해 다녔다고 했잖아요. 성인이 되고 형석이가 대학에 가며 저한테 적극적으로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미용실 앞까지 매일같이 찾아왔고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간식도 자주 사오고 남자 힘이 필요할 때도 자기 일처럼 도와줬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점차 열려 사귀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붙어 다니기 시작하자 집주인 아주머니는 미용실까지 찾아오셨어요. 어려울 때 도와줬더니 은혜를 이렇게 갚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우리 아들을 꼬셔? 우리 아들은 똑똑한 집안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자꾸 미용실에 찾아와서 저러니 원장님과 손님들 눈치가 보였습니다. 실제로 원장님은 제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지혜야, 손님들한테 말이 많이 나온다. 물론 형석이가 우리 가게 힘들 때 도와줬던 건 맞는데 내가 곤란하네. 네, 제가 더 찾아오지 말라고 할게요. 죄송해요. 집주인 아주머니는 이 좁은 동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워낙 집에 돈도 있었고 발이 넓었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 눈엣가시가 되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몰려다니는 아줌마 무리가 있었는데 입김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 얼마나 찾아왔던지 선생님들이 한두 번 곤란해하신 게 아니었죠. 여기서 계속 살 거면 제가 피하는 게 맞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원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형석이와 저는 집주인 아주머니를 포함해 동네 사람들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다른 동네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밤늦게 보기도 했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됐어요. 네? 뭐라고요? 선생님 다시 봐주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말도 안 돼. 다시 봐도 맞아요. 지금 임신 4개월이에요. 왜 지금까지 안 왔어요? 이 정도면 임신 증상 있었을 텐데. 아무튼 4개월 맞아요. 제가 원래 몸이 좋지 않아 생리를 건너뛰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임신 초기 증상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 미용실도 바빠서 단순히 체력 문제인 줄 알았죠. 너무 놀란 마음에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바로 형석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결혼하자. 난 우리 아기 절대 못 지워. 내가 책임질게. 마침 나도 이제 곧 졸업하니까 우리 같이 살자. 우리만 좋다고 될 게 아니잖아. 어른들 반대는 어떡해? 우리 엄마는 내가 설득한다고 해도 너네 엄마는 나 벌써 무서워.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엄마 나한텐 꼼짝 못하는 거 알지? 내가 세게 나가면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형석이는 초조해하는 저를 달래줬어요. 초산이기도 했고 어렸던 저는 배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말하면 지우라고 할까봐 저는 일부러 임신 막달에 어른들에게 알렸습니다. 형석이도 동의한 생각이었죠. 양가 부모님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아니 지혜야,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임신이라니. 아니 막달이라니. 그러면 다음 달에 아기를 낳겠다는 거야? 아니 나는 네가 형석이랑 만나는 건 알았는데 임신한 줄은 몰랐지. 너 아직 어려. 지워. 못 지워. 이미 막달인데 어떻게 지워. 그리고 나 이 애 키울 거야. 형석이랑 이미 얘기 끝났어. 나도 미용실에서 일하고 형석이도 곧 졸업하고 취직하면 키울 수 있어. 결혼이 장난이야? 넌 내가 그렇게 시집살이 당해서 이혼까지 했는데 아니 왜 지옥불에 네 발로 들어가려 해? 딱 봐도 너네 시어머니 될 사람 보통이 아니잖아. 엄마는 그런 집에 너 시집 못 보내. 아우 진짜 엄마 속상하게 할래? 장모님, 제가 책임지고 엄마 설득할게요. 아버지는 항상 제 편이니까 엄마는 제가 말 잘해볼게요. 절대 지혜한테 피해 안 가게 할게요. 형석이는 우리 엄마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처음 시댁으로 인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저에게 엄청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저도 자라면서 친할머니가 엄마를 괴롭히는 걸 봤잖아요. 비교하자면 우리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훨씬 심했습니다. 일단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는 제 옆에 있던 쿠션을 집어 던지셨어요. 엄마 왜 그래요? 그래도 제 아이 임신한 사람한테. 나가! 순진하고 똑똑한 내 아들 꼬셔서 키놓고 임신을 해? 내가 너 중학생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왜 네 엄마랑 너를 받아줬을까? 아유, 두야, 아유.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 지르셨어요. 너무 놀라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던 저에게 쿠션을 던지고 나가라고 하셨죠. 시아버지와 남편이 말리지 않았다면 저는 시어머니의 발길질에 맞았을 거예요. 시아버지라고 저에게 환대하는 모습을 보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격렬해서 상대적으로 시아버지는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충격적인 첫 만남 이후로 시어머니는 이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 보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미용실에 와서 회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내 아들을 왜 꼬시냐고. 사장님은 직원이 그러는 거 알았어요? 우리 아들 3대 독자인 걸 알죠? 여기 마을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잖아. 아우 속 터져.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찾아와서 저렇게 회방을 놓으니 나중에 원장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그만 나와줬으면 좋겠어. 자꾸 저렇게 찾아오니까 나도 손님들 보기가 좀 그렇네. 너도 곧 출산하면 어차피 일 못하니까 그래도 내가 월급은 조금 더 넣었어. 좋게 마무리하자. 원장님에게 나쁜 감정은 없었어요. 저 같아도 매일 저렇게 찾아오면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심지어 우리 엄마가 일하던 가게까지 찾아갔습니다. 딸이 뭐하고 돌아다니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내 아들 인생 어떡할 거냐고.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원래 자식이 이상하면 부모가 욕먹는 거야. 네가 처신을 잘했어야지. 시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지켜볼 정도로 시어머니는 행패를 부리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이 아이를 낳아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더라고요. 막달이었고 아기는 금방 나올 기세였죠. 그렇게 저는 양가 반대 속에서 출산하게 됐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심한 시댁 분위기 때문에 속으로 얼마나 아들을 바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태어난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성별에 상관없이 제 자식이니 사랑스러웠어요. 아이를 낳으니 시아버지는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시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하니 별 수 없었죠. 그리고 제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네가 살림을 안 해와서 그런가? 정말 형편없다. 아이 먼지를 닦으랬더니 왜 먼지를 쌓이게 하는 거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저는 시댁의 집안일을 모두 다 해야 했어요. 시댁이 못 사는 편이 아니라 집이 컸거든요. 2층 집이었는데 그 집을 다 제가 청소해야 했죠. 엄마랑 단칸방에 살던 때는 청소라고 할 게 딱히 없었거든요. 그냥 쓰레기를 제때 버리고 청소기 밀면 끝이었어요. 근데 시댁 집안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뭐 하나 끝나면 다른 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집안일만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었는데 문제는 저는 갓 출산한 상태였고 그런 저를 시어머니가 매일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 아까 2층 바닥 쓸었니? 내가 지금 갔다 왔는데 너무 더러워. 빨리 가서 청소해. 아까 쓸었는데 아기 기저귀만 갈고 제가 다시 할게요. 걔는 여자애라 그런가 왜 이렇게 예민하니? 맨날 빽빽 울기만 하고. 아유,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참 순했는데 그런 거 보면 너 닮았나 보다. 시어머니는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딸도 싫어하셨어요. 대놓고 딸아이라 예민하다고 하며 울음소리만 들려도 싫어하셨죠. 나중엔 울음소리가 듣기 싫으니 방에서 아기를 데리고 나오지 말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어린 마음에 너무 속상하고 우리 아기가 마치 짐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졸업하고 시아버지를 따라 일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 사업을 물려받겠다고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었죠. 그래서 너무 바빴습니다. 저는 결국 시어머니와 단둘이 집에 있는 날이 많았어요. 제가 더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와 말이 너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종일 시어머니의 친구들 뒷담화를 들어야 했어요. 친구들뿐만 아니고 저는 얼굴도 모르는 본인의 지인들과 친척들 욕을 매일같이 들어야 했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만하라고 했더니 막 걔 표정이 아우 말도 마라 웃겨가지고 참나. 아이 그리고 다른 애는 걔가 남편하고 이혼했는데 남편이 지를 찾아온다고 그러던데 야, 얘 좀 더 닦어. 그렇지.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바닥을 닦는 저한테 자꾸 말을 거셨어요. 저는 등 뒤에는 아기가 엎혀있고 시선을 들면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방에서 조금 쉬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귀신같이 저를 부르셨어요. 예, 시장 가게 나와라. 장바구니 챙기고 어서 나와. 시어머니는 밖에 나가는 것도 좋아하셨는데 시장에 갈 땐 꼭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시장에 가서도 아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 가게마다 멈춰서 대화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너무 그 상황들이 힘들었어요. 아기는 뒤에서 보채고 시어머니는 계속 멈추니까 중간에서 너무 난처했습니다. 또 시어머니는 절대 짐을 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 손에는 과일부터 생선, 고기 등 온갖 것이 다 들려 있었죠. 시장에 다녀오면 몸살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여자들은 남자들이 식사하고 먹는 거야. 넌 며느리니까 이따 시아버지랑 남편 출근하면 그때 먹어. 새벽같이 일어나서 제가 요리해서 아침을 차려도 저는 마지막에 먹어야 했어요. 아침을 차리기 전에 시어머니는 기미상궁처럼 제 요리를 하나씩 다 맛보셨습니다. 너는 멸치를 왜 이렇게 볶니? 아유, 단맛이 전혀 없잖아. 물려 더 넣어. 아우, 짜! 너 미각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이, 계란말이 옆에 터졌잖아. 이걸 시아버지 입에 넣고 싶어? 잔소리가 어찌나 심한지 나중엔 요리하기 전부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종일 옆에서 잔소리와 남의 뒷담화를 듣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제가 힘들었던 건 바로 김장이에요. 여러분은 김장을 직접 하시나요? 저는 저때 사건으로 인해 아직도 김치는 사 먹을 정도로 김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이 큰 집이라는 이유로 김장을 100포기를 하셨어요. 문제는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했어요. 시장에 가서 배추를 사고 그 배추를 절이고 속을 만들고 넣는 것까지 제가 다 책임져야 했죠. 예, 거기 속 안 채워졌다. 그건 너무 많어. 좀 덜어. 아우, 넌 무슨 애가 중간을 몰라. 아, 그래, 그런 식으로. 차라리 김장을 100포기를 시킬 거면 그냥 저를 가만히 냅뒀으면 좋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기는 배추 하나도 속을 넣지 않으면서 시키기만 하셨어요. 아이는 옆에서 칭얼거리고 시어머니는 잔소리하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제가 엄마를 자주 볼 수 있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심지어 제가 우리 엄마를 보러 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아영이랑 엄마 보러 다녀올게요. 저녁 먹기 전에 들어올 거예요. 또 나가? 그저께 보러 다녀왔잖아. 출가 외인이라는 말 못 들었어? 아, 엄마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셔서요. 병원만 같이 갔다가 금방 올게요. 저번엔 어깨가 아프다더니 계속 아픈 곳이 생기네. 그거 돈 다 우리 아들이 버는 돈 아니야?
죄송해요. 진짜 금방 다녀와서 저녁 준비할게요. 제가 출산하고 시댁에서 살며 미용실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소득이 전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심기를 거슬리게 하면 항상 경제적인 얘기를 하셨죠. 엄마가 실제로 저 때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계속 생선 다듬는 일을 하며 몸 쓰는 일을 하시니 몸이 버티질 못했어요. 결국 일하던 가게에서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엄마는 몸이 따라주지 않자 그만두셨어요. 가게에서 계속 쭈그려 앉아있느라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병원에 갔더니 무릎도 발목도 어깨도 성한 곳이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딸이고 제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 엄마를 많이 챙겼거든요. 그게 시어머니 눈에는 안 좋아 보였죠. 속상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더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아이를 한 명도 낳게 됐어요. 이번엔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에게 관심이 없던 시아버지도 아들을 낳자 눈에 띄게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예쁜 장손. 우리 손자 낳아줘서 고맙다. 수고했어.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남아선호 사상이 매우 심해서 우리 아들은 예뻐하셨어요. 문제는 차별이었죠. 저는 첫째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낳아 뭣도 모르게 키우기도 했고 제가 시댁에 막 시집와서 해준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아이가 보채면 가끔은 저도 너무 힘들어서 달래주지도 못했죠. 그래서 첫째는 또래에 비해 많이 성숙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원래 더 잘 알잖아요. 할머니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아들이 태어났고 시어머니의 차별이 눈에 대놓고 보이니 저는 딸이 눈에 계속 밟혔습니다. 진영아, 우리 손자, 아유, 예뻐라. 이리 와서 과자 먹어. 할미가 우리 진영이 먹으라고 특별히 주문해서 사왔어. 이거 미국에서 건너온 과자야. 진영아, 누나랑 같이 먹자. 아영아, 이리 와. 아니야, 과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진영이만 먹어야 돼. 너는 저리 가서 사과 먹어. 아까 냉장고 보니까 있던데. 애들이 둘인데 한 명만 챙겨주시면 어떡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먹는 걸로 차별하니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같이 살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중재라도 할 텐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딸에게 제가 아무리 몰래 잘해줘도 시어머니가 대놓고 저러니 딸은 날이 갈수록 속상해했죠. 우리 장손 생일에는 할머니가 한우 사줄게. 벌써 식당도 예약했어. 한우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저번에 아영이 생일 땐 집에서 간단히 했잖아요.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집에서 케이크 사다가 간단하게 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장손인데. 할미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진영이는 친구들 초대할 생각만 해. 알겠지? 심지어 딸과 아들의 생일 때도 시어머니는 너무 태도가 달랐어요. 딸의 생일은 기억하지도 못했는데 아들 생일 때는 크게 파티를 열었거든요. 엄마, 할머니가 내 생일 때는 뭐 대단하냐고 케이크 샀냐고 그랬잖아. 근데 진영이는 한우 먹어? 나 속상해. 아영아, 할머니가 아무리 너한테 그래도 아영이는 엄마랑 아빠의 소중한 자식이야. 알지? 그래도 너무 속상하고 슬퍼. 나는 여자라고 할머니가 미워하는 거야? 옛날 뿐이라 아직... 우리 딸이 속상해하니까 엄마도 속상하다. 딸이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이제 더는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저한테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하는 건 사실 참을만 했습니다. 워낙 저도 엄마가 당하는 걸 봤으니까 내성이 있었죠. 그런데 딸한테까지 그러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분가하자고? 나도 분가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 근데 내가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말을 꺼내는 게 어렵네. 힘들어도 해야지. 아영이가 너무 속상해하잖아. 당신은 당신 딸이 저렇게 대놓고 차별받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속상해. 속상한 거랑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랑 다르니까 그렇지. 불가능한 것도 아니잖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쉽지는 않아. 당신이야말로 내 생각은 안 해? 분가를 앞두고 남편하고 부부싸움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남편은 시아버지 눈치가 보인다고 난처함을 보였죠.
남편이 이해가지 않는 건 아니었는데 저는 딸의 속상함이 먼저였어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많이 부딪히기도 했죠. 진영아, 이리 와서 망고 먹어. 우리 손자 먹이려고 할머니가 특별히 서울에서 시킨 거야. 일로 와. 아영아, 진영아, 망고 먹게. 부엌으로 와. 아니, 진영이 먹을 양밖에 없어. 아영이는 그냥 사과 줘. 에이, 어머니. 아영이도 입 있어요. 진영이만 먹이면 버릇 나빠져요. 반 갈라서 한쪽씩 먹이면 돼요. 여자애들은 좀 못 먹고 자라도 돼. 이런 거 먹으면 살만 찌지. 살찌면 보기 안 좋아. 난 여자애들이 뚱뚱하면 보기가 그렇게 싫더라. 아영이 지금도 말랐어요. 살쪄도 돼요. 오히려 병원에서는 너무 말랐다고 찌라고 하더라고요. 내 눈엔 그렇게 안 보여서 모르겠어. 딸만 챙기지 말고 아들 좀 챙겨봐. 대를 잇는 건 결국 아들이야. 제가 시어머니 앞에서 딸을 많이 감싸니까 시어머니는 더 오기가 생겼나 봐요. 나중엔 대놓고 아들만 챙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와 기싸움을 하려고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저라고 아들이 예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제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차별하겠어요? 저는 그냥 둘 다 제 자식이니 동등하게 대하려고 했던 거였죠. 그런 제 모습이 시어머니는 원래도 아들을 많이 챙겼는데 더욱 심해졌죠. 심지어 놀이공원을 아들만 데리고 가더라고요. 딸도 그 놀이공원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건 분명히 의도된 행동이었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진영이만 데리고 가시면 어떡해요. 아영이도 데리고 가주셔야죠. 딸은 네가 나중에 데려가. 원래 아들은 바깥 세상 구경도 많이 해야 좋은 거야. 아영이 네가 집에서 살림이나 알려줘. 그래도 남매잖아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애들도 속상해해요. 그리고 무슨 살림이에요? 아영이 똑똑해서 성적도 상위권인데요? 그러면 뭐하냐? 그렇게 똑똑한 딸 네가 데리고 가라고. 난 우리 손자 데리고 갈 거니까. 엄마랑 누나랑 같이 가고 싶어요. 진영이도 그러잖아요. 어머님 괜히 혼자 그러시니까 가족 분위기도 이상하죠.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뭐라 해도 아들의 손만 잡고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어요. 마침 아들도 가기 싫어하는 눈치라 일부러 아들과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저녁 늦게까지 우리끼리 놀았어요. 이 사건으로 저는 완전히 분가에 대한 결심을 굳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요구해서 분가 얘기를 꺼냈더니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단식투쟁에 들어가셨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방에 들어누워 한 끼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머리까지 싸매고 들어누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아이고,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하더니, 아유, 내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였다가 이 고생을 하네. 아유, 애초에 어릴 때 받아주는 게 아니었어. 아이고. 어머니,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리고 그때도 돈 다 내고 살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결혼한 며느리 받아줬더니 분가 얘기 꺼내는 게 말이 되니? 기가 막혀서 정말, 아유, 혼수도 안 해왔으면서. 제가 그래서 아기들 컸으니 미용실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머님이 집에 있으라고 하셨으면서 왜 그러세요? 이것 봐. 그럼 애는 누가 키워? 네가 낳았으니 네가 키워야지. 이렇게 뻔뻔해서 나가! 방에서 나가! 시어머니와 제 갈등은 점차 깊어졌어요. 결국 분가는 없던 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제가 딸을 속상하지 않게 노력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당시 엄마는 집에서 계속 쉬고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마트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떨어져서 용돈벌이 겸으로요. 저는 그런 엄마를 응원했어요. 제가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엄마의 건강도 회복됐거든요. 청소를 한 거야, 만 거야? 왜 이렇게 집에 먼지가 많어? 아까 제가 아침 먹고 청소기 돌린 거 보셨잖아요. 2층까지 제가 혼자 다 청소했어요. 너무 대충 돌린 거 아니야? 바닥에 먼지가 가득이잖아. 걸레로 닦았어? 화장실은 청소했어? 어머니, 저 지금 빨래하고 있으니까 이거 다 하고 할게요. 아침부터 요리하고 청소하고 정신이 없네요. 이따 아이들 학원도 데려가야 돼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법을 배워. 어째 너는 신혼 때부터 변하지를 않니? 그러면 어머님이 저 대신 해주세요. 어머님 청소 잘하시잖아요. 저는 아이들 챙기랴 집안일 하랴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 지금 시애미한테 집안일 시키는 거야?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저도 시간이 지나며 신혼 때처럼 꾹꾹 참는 거에서 대꾸를 어느 정도 하니까 거기에 대해 시어머니도 불만이셨죠.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도 심해져서 저는 진지하게 이혼까지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참지 않자 심지어 우리 엄마를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시어머니가 그러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첫째 친구 엄마가 저에게 말해주더라고요. 아영이 엄마, 요즘 시어머니가 마트에 많이 보이더라. 원래 시장만 가던 양반이 무슨 일이래? 마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시어머니는 시장에 아는 분 많아서 주로 거기 가시는데? 왜? 자기 엄마 마트에서 일하시잖아. 두 분이 붙어있던데? 난 그래서 사돈 길이 친하나 했어. 저는 이 말을 듣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죠. 당장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봤더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엄마,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가 마트에 가? 그냥 오셔서 말 걸고 하셔. 그렇게 신경 안 쓰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만약에 무슨 행패 부리거나 하면 당장 말해. 알겠지? 알겠어. 엄마 생각해줘서 진짜 고마워.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티를 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또 싸움이 일어날 게 뻔했거든요. 어쩐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엄마에 관한 얘기를 안 한다 싶었더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진짜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완전한 제 착각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사건이 오늘 사연의 핵심인데요. 제가 그날따라 아이들이 과자를 먹고 싶다고 보채더라고요. 평소에 몸이 안 좋아서 과자를 많이 먹이는 편은 아닌데 유독 보채길래 둘을 데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야채나 고기를 사러 갈 때 저는 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마트로 갔었어요. 엄마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요. 그날도 그래서 아이들 과자도 사고 장도 볼 겸 마트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고를 것을 다 고르고 마트 계산대로 향했더니 글쎄 시어머니가 거기 있더라고요. 일부러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조용히 엄마 곁으로 향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진상짓을 하고 있었어요. 사돈 할인 부탁해요. 나 많이 오는 거 알잖아. 아유, 제가 저번에 할인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시면 제가 곤란해요. 에이, 조금만 할인해줘. 내가 며느리 얼마나 예뻐하는지 알면서 그래요? 그건 감사해요. 근데 제가 권한이 진짜 없어서 그래요. 해주고 싶어도 못 해드려요. 친정엄마가 너무 곤란해 보여서 순간 욱하는 심정이 됐습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도 들었죠. 화가 나서 그대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마트로 오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우리 엄마가 일하는 마트로 와. 네가 직접 와서 보고 결정해. 나는 이런 집구석에서 더는 못 살겠다. 무슨 일인데 그래? 진정하고 말해봐. 일단 지금 갈게. 나중에 혹시나 또 발뺌할까봐 저는 일부러 그 광경을 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죠. 우리 엄마는 분명 제가 걱정할까봐 비밀로 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 더 속상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엄마에게 할인을 요구했어요. 너무 진상짓을 하니 주변에서 그 광경을 보려고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끄럼도 없는지 계속해서 우리 엄마를 난처하게 하더라고요. 사돈, 이거 제가 고기 몇 번 구입했잖아요. 3만 원만 깎아줘요. 자주 와주셔서 감사하죠. 근데 사돈, 저는 그냥 마트 계산원이지 사장이 아니잖아요.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려 죄송해요. 혼수도 안 해온 며느리 받아줬더니 아유, 마트에서 조금 깎아주는 것도 안 해주고. 너무 죄송해요. 근데 저는 마트 사장이 아니라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러니까 내가 시집살이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시집살이 앞으로도 죽어라 시킬 거야. 저는 순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없이 시집을 갔다고 해도 저건 도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소리 지르며 엄마 앞에서 진상을 대놓고 부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영상을 끄고 나서려고 했는데 제 앞을 누군가 가로막았어요. 그러더니 시모에 뺨을 세게 올려붙였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봤더니 세상에 그 사람은 바로 아빠였어요. 한동안 나타나지 않던 아빠가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야? 뭐야? 당신 뭐야? 아니 지혜야, 너는 언제 왔어?
아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갑자기 나타나서 때리는 게 어딨어? 당신 누구야?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당황했죠. 주변에서 지켜보는 시선도 많이 느껴졌어요. 내 아내랑 딸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CM이면 다야? 어? 이혼해!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너한테 이런 취급을 당해야 돼? 김비서는 어디 간 거야? 김비서! 아빠? 아니, 아빠가 여기서 나온다고? 그동안 어디서 뭐하고 있었어? 지혜야, 저 망할 노인네가 네 CM이야? 김비서! 김비서! 순간 제가 핸드폰으로 부른 남편도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빠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저 멀리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어디 가셨나 했더니 마트 안에 계셨어요? 김비서, 잠시만. 여보, 오랜만이야. 내가 너무 늦게 왔지?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남은 생 걱정 없이 살자. 당신 뭐야?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장님 명함 여기 있습니다. 뭐야, 사장? 사장이라고? 알고 봤더니 아빠는 저한테 예전에 돈을 벌면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날이 드디어 왔던 거였어요. 작게 사업하던 게 점점 몸집이 커져서 어느덧 중소기업의 사장이 됐더라고요. 비서까지 와서 사장님이라고 하고 명함을 봤더니 사장이 맞았어요. 아빠는 그동안 재혼도 하지 않고 돈만 열심히 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을 다시 찾으러 왔던 거였습니다. 너무 바빠서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죠. 아빠,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몰랐어. 미용실에 갔더니 네가 일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알고 있었어.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딸아,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도 돼. 아빠 이제 돈 많이 벌어. 여보, 보고 싶었어. 나 지금 꿈을 꾸는 것 같아. 이게 현실이야? 믿기지가 않아. 친정아빠의 정체가 밝혀지자 시어머니는 태도를 싹 바꿨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혼 요구를 하자 남편도 제게 빌기 시작했어요. 지혜야, 내가 진짜 잘할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우리 회사 요즘 사정 안 좋은 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앞으로 정말 진짜 최선을 다할게. 나는 이미 당신한테 많은 기회를 줬어. 근데 그 기회를 발로 찬 건 바로 당신이야. 아유, 내가 그동안 했던 거 너무 미안해. 너네 아버지가 그런 기업의 사장인 줄은 몰랐지. 앞으로 내가 뉘우치고 잘 살 테니까 우리 과거는 잊고 잘 살아보자. 저는요, 어머니, 많이 참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이혼했을 거예요. 도저히 입 집구석에선 못 살아요. 제 말은 완전히 진심이었어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정말로 남편과 이혼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난 절대 이혼 못해. 이혼이 무슨 말이야.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지혜야. 내가 잘할게. 남편은 제가 그렇게 중간에서 곤란해할 때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친정아빠가 나타나고 제가 여유가 생기니 완전 태도가 바뀌었어요. 심지어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마침 영상을 찍은 것도 있고 이런저런 증거가 워낙 많았거든요. 법정에 가서 이혼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싫어서 저와 같이 가고 싶어 했어요. 가정에 대한 기여도도 제가 커서 양육권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재산 부분에서 아빠가 많은 도움도 주셨고요. 그러고 나서 바다를 좋아하는 엄마를 위해 부산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알고 봤더니 아빠의 회사가 부산에 있더라고요. 지금은 아무 걱정 없이 두 아이를 제가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의 부재가 혹시라도 상처일까 두려웠는데 다행히 지금 좋은 분을 만나서 재혼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부산으로 와서 만나게 된 분인데 전 남편과 성향 자체가 달라요. 다정하고 세심하고 저를 많이 챙겨주는 성격이에요. 엄마, 나는 새로운 아빠가 훨씬 좋아. 너랑 잘 놀아주고 예전 할머니처럼 나 미워하지도 않아. 엄마가 새로운 아빠랑 살았으면 좋겠어. 특히 재혼하는 분의 가족들이 저를 아주 예뻐하세요. 무엇보다 우리 딸이 더 상처받지 않고 살아서 그것만으로도 만족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인데요. 예전 남편과 시댁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기억에서 잊혀졌어요. 예전엔 생각하면 그 시절이 고통스러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속 시원하게 뵙고 나면 마음이 아주 편해져서 좋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